안녕하세요. 까먹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마을과 도시, 그리고 국가를 만들고 사회제도와 정치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그 과정에서 화폐를 만들고 문자를 개발하였으며 수의 개념과 과학, 그리고 종교와 신념을 탄생시켜 더 많은 사피엔스를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상의 질서도 더욱 정교해지게 되었습니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 규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수천 년 단위를 스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지정학 체계, 동일한 경제 체계, 동일한 법 체계, 동일한 과학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 관점으로 볼 때 지구적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국들이 커지고 무역이 활발해진 지난 몇 세기 동안 진행되었지만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중요한 발전이 기원전 첫 밀레니엄, 즉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1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이 뿌리내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죠. 기원전 첫 밀레니엄 기간 동안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이 있는 후보 3가지가 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 즉 화폐 질서였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것, 즉 보편적 종교의 질서였습니다. 먼저 돈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렵채집인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각각의 무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사냥하고 채집하고 만들었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업무에 전문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호의와 의무로 재화와 용역을 나누었습니다. 무리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단순한 물물 교환으로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어도 이러한 방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각각의 마을은 수렵채집인 무리와 비슷하게 자급자족하는 경제 단위였습니다. 도시와 왕국이 등장하고 수송 하부 구조가 개선되자 전문화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마을이 정말로 품질 좋은 와인, 올리브 오일,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면 그 마을은 거의 전적으로 해당 상품만을 생산하고 다른 재화들은 다른 정착지의 사람들과 교육을 통해 얻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화는 문제를 하나 일으켰습니다. 전문가 사이의 물물 교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죠. 물물 교환은 제한된 범위의 물품을 서로 교환할 때에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경제의 토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물물 교환 경제에서 거래 당사자는 수십 종의 재화와 용역의 상대 가격을 매일매일 알아야만 했고 내가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가지고 있는 거래 당사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물물 교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수의 전문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돈을 개발한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화폐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집단적 상상의 산물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온갖 유형의 돈을 주조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였습니다. 화폐란 상호 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그저 그런 상호 신뢰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신뢰를 창조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에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돈은 두 가지 보편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전환성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땅을 충성심으로, 사법을 건강으로, 폭력을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신뢰입니다. 돈을 매개로 삼으면 임의의 두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통합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지만 강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국이라는 정치 질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영토의 탄력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이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인류와 지구의 점점 더 큰 부분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급격히 축소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제국이라는 증기 롤러는 수많은 민족의 독특한 특징을 지워버리고 그로부터 훨씬 더 크고 새로운 집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피엔스에 인간을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인종적 배타성과 대조적으로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국은 온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것, 모든 장소와 시대에 적용되는 일군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애로운 제국과는 제국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 시도를 무효화했으며 독립된 민족들이 제국의 팽창에 대항하려는 시도까지 무효화하였습니다. 제국은 지배 편의를 위한 표준화, 지배에 대한 정통성 확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제도와 관습과 규범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작은 문화가 융합되어 몇 개의 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스스로의 행동이 우월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정당화하였습니다. 제국의 엘리트 대부분은 자신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야만인들에게 평화와 정의와 교양을 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은 자신들이 인도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진정한 신앙으로 개종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능하면 평화롭게,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말이죠. 제국의 엘리트들은 하나의 편협한 전통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어디서 발견한 것이든 좋은 아이디어, 규범, 전통을 쉽게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제국은 자신들이 복속시킨 민족들에게서 많은 것을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문화적 동화와 동질화 과정에서 신참과 엘리트 사이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피정복민은 제국을 더 이상 낯선 점령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정복자도 그들의 시민을 자신과 동등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 역할은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라는 상상의 산물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법은 인간의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 권위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면 최소한 몇몇 근본적인 법만큼은 도전받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종교는 인간의 변덕이나 계약의 산물이 아닌 초인적 질서가 있다고 여깁니다. 둘째, 이런 초인적 질서를 기반으로 종교는 스스로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는 규범과 가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이 사는 광대한 영역을 자신의 가호 아래 묶어두려면 종교에는 두 가지 추가적인 속성이 필요했습니다. 보편적이면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종교는 기원전 1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과 교역망이 확대되자 왕국 전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해졌습니다. 비약적 돌파구는 기독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분파의 첫 리더였던 바울은
만일 우주의 최고 권력이 관심과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만인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야기이므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추론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류를 겨냥해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작은 분파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보다 더 이상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벗어나 대서양에서 인도에 이르는 제국을 정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신교 사상은 세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신교와 이신교는 일신교의 공격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두 종교 모두 신을 비롯한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종교사가 신들의 역사로만 요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종교가 앞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와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지중해의 스토어 철학, 견유 철학, 에피쿠로스주의와 같은 신생 종교들의 특징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신의 의지와 변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의 소산입니다. 신들도 인간이나 동식물처럼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대는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념들을 신중심의 종교와 자연법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신없는 이데올로기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주의적 정치사법제도는 모든 개인이 신성한 내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누거나 바꿀 수 없는 이 본성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윤리적, 정치적 권위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자유롭고 영혼이 거한다는 정통 기독교 신앙의 환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에 걸쳐 생명과학은 이런 믿음을 철저히 약화시켰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침팬지, 늑대, 개미의 행동을 결정하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법학과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는 벽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교차로에서 교차로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이 경로를 택했다가 그 다음에는 저 경로로 진입했다가 하면서 나아갑니다. 1500년경 역사는 가장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운명뿐 아니라 아마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운명까지도 바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혁명은 서유럽에서 앞으로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커다란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던 지역에서 말입니다. 1500년 이후 약 5세기 동안 인류는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점차 확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자들과 정부는 과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발견이었습니다.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무지의 인정이 그리고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결합하자 사람들은 스스로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자 인류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든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럽이었을까요? 어떻게 변방에 있던 이들은 그 오지에서 뛰쳐나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군사, 산업, 과학 복합체와 기술의 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체는 왜 유럽에서 꽃피었을까요? 유럽에는 여러 세기에 걸쳐 성숙한 가치, 신화, 사법기구, 사회정치적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기술적 우위를 누리기 이전부터
기술적 우위를 누리기 이전부터 과학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정복은 모두 무지를 인정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 지도에는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세계 전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의 유럽인들은 빈 공간이 많은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빈 지도는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비약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완전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들 가운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마치 자석처럼 지도에서 비어있는 곳들로 이끌렸고 공백을 신속하게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실용적 지식,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기능적 장치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와 보호를 제공하고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구 구석구석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퍼뜨림으로써 보답하였습니다. 과학과 제국의 일약 성공 뒤에는 특히 중요한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라는 이념이었습니다. 만일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다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은 호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며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그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은 제국 건설과 과학 진행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근대 경제는 언제나 늘 성장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였으며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이 상상 속의 재화를 대표하게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의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아무도 좀 더 일찍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미래도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랑스 왕의 것을 훔치는 방법밖에 없었으며 파이를 자르는 방식은 수없이 많았지만 어느 방법으로도 파이를 더 크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과학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도래했습니다. 진보는 우리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연구에 자원을 투자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리적 발견, 기술적 발명, 조직의 발전이 인간의 생산, 무역, 부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00년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으며 그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인류의 경제는 근현대 기간 내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것은 오로지 과학자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발견이나 장치를 들고 나온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도 유럽 제국주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왕과 장군들이 점차 상인의 사고방식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상인과 은행가가 지배 엘리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용대출은 새 발견을 할 자금을 공급했고 발견은 식민지로 이어졌으며 식민지는 수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익은 신뢰를 만들어냈고 신뢰는 더 많은 신용대출로 바뀌어갔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할 수 있었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액수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를 민간기업이나 정부에 맡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와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라는 전대미문의 조합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전환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주변 생태 환경에 예속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사피엔스는 자연의 변덕으로 인한 영향은 점점 더 적게 받게 되었지만 현대산업과 정부의 명령에 점점 더 많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이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엘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상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의한 대량 살상 위협은 평화주의를 육성하였고 평화주의는 무역을 번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평화의 수익과 전쟁의 비용을 모두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지난 500년은 깜짝 놀랄만한 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 요인들도 물질적 조건만큼이나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잘 살지 못했던 선조들이 공동체, 종교, 자연과의 결합 속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구성원을 잘 돕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와 감정세계는 수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생화학적 체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신경, 뉴런, 시냅스, 그리고 세리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다양한 생화학 물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개혁이나 반란이나 이데올로기의 시간을 그만 낭비하고 대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을 조작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피엔스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한다고 해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입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까지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입니다. 지난 40억 년이 자연 선택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지적인 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적인 새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명공학이고 둘째는 사이보그 공학, 셋째는 비유기물 공학입니다. 문화는 이미 생물학적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체와 마음까지 조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능력은 위험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으로 인해 호모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수송수단과 무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